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세 노인 이도영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이 위급할 때는 외면당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죠. 과연 도영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서울 종로구 전통시장 골목에 첫 불빛이 켜졌습니다. 이도영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70세가 된 지금도 하루도 거르지 않는 일과였죠.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도 좌판을 펼치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영은 털모자를 깊게 눌렀었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 처음엔 작은 채소 몇 가지로 시작했던 장사가 이제는 생선까지 취급하는 제법 큰 자판이 되었죠. 물통에 얼음을 채우며 도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요즘 들어 숨이 자주 찼거든요. 계단을 오를 때면 가슴이 답답해서 한참을 쉬어야 했어요. 아침 6시가 되자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애 할머니가 도영의 좌판 앞에 섰어요. 80이 넘은 나이지만 매일 장을 보러 나오시는 단골 손님이었죠. 도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새벽에 막 들어온 거거든요. 순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도영아, 하나만 줘. 혼자 먹기엔 하나면 충분해. 도영은 가장 좋은 고등어를 골라 포장해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구부정한 등을 보며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나이가 들면 모두 저렇게 되는 건가 싶어서요. 시장 건너편에서 박노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영과 같은 나이인 노식은 30년 넘게 함께 장사해온 동료였어요. 노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도영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뭐.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아프고 기침이 심해졌거든요. 특히 밤에는 숨쉬기가 힘들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점심때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도영은 좌판 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어요. 김치볶음밥 한 통이 전부였죠. 집에서 혼자 먹는 밥은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아버지, 저희 바빠서 당분간 못 찾아뵐 것 같아요. 건강 챙기세요. 도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와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어요. 며느리 영희도 마찬가지였죠. 손주들 얼굴 보는 것도 명절 때나 가능했거든요. 오후 2시경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도영은 좌판에 기댔어요. 식은땀이 등을 적셨죠.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도 함께 왔거든요. 옆 좌판의 정미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으세요? 도영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걸리는 것 같았어요. 기침을 하면 가끔 피 맛이 났거든요. 저녁 무렵 장사를 정리하며 도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가기가 망설여졌어요. 검사비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혼자 가기엔 두려웠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영은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쉬었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반지하 원룸에 도착한 도영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좁은 방 안엔 오래된 가구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가족 사진도 몇 년 전 것이 전부였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별로 들어있는 게 없었습니다.
라면 하나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거든요. 도영은 그마저도 먹을 기력이 없어서 그냥 누워버렸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불타는 것처럼 아팠어요. 도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았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면 또 시장에 나가야 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일과였거든요. 꿈속에서 도영은 젊었을 때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거든요. 아들도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도움을 주려 했어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좁은 방과 아픈 몸, 그리고 점점 멀어져가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반, 도영은 몸을 일으켰어요. 오늘도 시장으로 나가야 했죠.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말이에요. 그 다음 날도 도영은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더 악화되었어요. 기침할 때마다 붉은 가래가 나왔거든요. 정미자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거 피 아니에요? 당장 병원 가세요. 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목이 좀 쓰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가슴 통증도 점점 심해졌어요. 점심때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도영은 좌판 앞에 주저앉았어요.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죠. 박노식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형, 이거 진짜 큰일이야. 병원 가야겠어. 도영은 거부했어요. 아니야, 괜찮다고. 하지만 노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강제로 도영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도영은 의식이 몽롱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삐 움직이며 각종 검사를 준비했어요. 담당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김성훈 원장이었어요. 중년의 인상 좋은 의사였죠. 김 원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셨나요? 도영은 힘겹게 대답했어요. 1달 전부터요. 기침이 심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김 원장은 진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흉부 엑스레이부터 찍어보겠습니다.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도영은 차가운 검사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기계 소리가 요란했지만 마음은 더 불안했죠. 피검사, 소변검사, 그리고 컴퓨터 단층 촬영까지 하루 종일 검사를 받았어요. 도영은 지쳐서 병실 침대에 누워만 있었죠. 노식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형, 괜찮을 거야. 별일 아닐 거라고. 하지만 도영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이런 정밀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도영을 찾았어요. 김 원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도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김 원장이 계속했습니다. 폐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폐암 말기 상태예요. 순간 도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폐암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김 원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해요. 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김 원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치료를 받으시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작스런 선고에 머리가 돌지 않았어요. 김 원장이 덧붙였습니다.
치료비는 총 9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예요. 900만 원. 도영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시장에서 좌판 장사로는 모을 수 없는 돈이었죠. 김 원장이 말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치료는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절망감으로 가득했죠. 병실로 돌아온 도영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폐암 말기라니.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노식이 위로했습니다. 형, 너무 낙담하지 마.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완치되는 사람도 많다고 해. 하지만 도영은 치료비 때문에 더 걱정이었어요. 9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밤이 되자 도영은 결심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고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도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민수가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도영은 힘겹게 말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병원에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놀란 듯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도영은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폐암 말기라는 진단과 치료비가 900만 원 필요하다는 것까지.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도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었거든요. 민수가 계속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금 이자까지. 정말 여유가 없어요. 도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위급할 때는 이런 대답을 듣게 되다니.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원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시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민수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을 위해 빚을 내가며 도와준 일들. 결혼할 때 전세금을 마련해 준 것도 기억났어요. 손주들 용돈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줬었죠. 명절 때마다 용돈 봉투를 준비했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돈 9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구해주지 못한다는 아들의 말에 도영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거든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도영은 병원 복도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만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치료 계획 세우려면 입원비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도영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음속으론 막막했지만 말이죠. 점심때가 되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와 며느리 영희였어요.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고 있었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진작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도영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말해봤자 너희들 걱정만 시킬 뿐이잖아. 영희가 과일 바구니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몸 관리 좀 하시죠. 혼자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위로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의무감만 느껴졌거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치료비 말인데요. 정말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도영의 눈에 희망이 살짝 스쳤습니다. 혹시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싶었어요. 민수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정말 어려워서요. 수연이 중학교 들어가면서 학원비가 2배로 늘었고요. 영희가 거들었어요. 그리고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요즘 금리가 너무 올라서. 도영은 침묵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리는 말들이 귓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영희 아버지 사업도 어렵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영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장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았거든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어려워서요. 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해온 세월이 떠올랐거든요. 민수가 어릴 때 입원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도영은 시장 일을 그만두고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치료비를 위해 빚까지 냈었죠. 민수가 대학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해서 도영은 좌판 자리까지 축소했어요. 그래도 아들 공부는 시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할 때는 어땠나요? 신혼집 전세금 2천만 원을 마련하느라 도영은 적금을 모두 깨야 했어요.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죠. 손주들이 태어난 후로는 더했습니다. 매달 용돈을 챙겨주는 것은 물론이고 생일이나 입학식 때마다 선물도 빼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도 900만 원이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갈게요. 병원비 걱정 말고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영희도 따라 일어났어요. 아버님, 몸조리 잘하시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들이 나간 후 병실은 적막했습니다. 과일 바구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도영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시장 쪽 방향이 보였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자리가 있는 곳이었죠. 그때 노식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노식이 말했습니다. 형, 병원 음식만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집에서 끓여온 거야. 도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가족보다 친구가 더 따뜻하다니. 노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들한테는 얘기했어?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는데 어렵다고 하네. 노식이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모르겠어. 부모가 이런데도. 도영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해는 해.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도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20년. 힘들어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은 돈은 모두 아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원장이 찾아왔어요. 어르신, 치료 계획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영은 망설였습니다. 아직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김 원장이 말했습니다. 너무 늦으면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 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면 길어봐야 2~3달 정도입니다. 2~3달. 도영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점심때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었어요. 정미자 아주머니와 몇몇 동료들이 성금을 모아왔다고 했어요. 정미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거라도 쓰세요.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었어요. 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족이 외면한 자신을 동료들이 이렇게 챙겨주다니. 하지만 2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아직 700만 원이 더 필요했거든요. 그날 저녁 도영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민수에게 부탁해 보기로 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정말 급해.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도영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환자의 손주들이 병문 안을 온 것 같았어요. 도영은 자신의 손주들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이와 지원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픈 것도 모를 거예요. 평생 용돈을 챙겨주며 사랑을 주었던 손주들도 이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병원 생활 일주일째, 도영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치료비 걱정에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통증은 더 심해졌고 기침도 멈추지 않았죠. 그날 오후 박노식이 평소보다 일찍 병문 안을 왔습니다. 얼굴에는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노식이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형,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도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 노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 김 사장이 그러는데 말이야. 형 아들 말이야. 도영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민수가 왜? 노식이 어렵게 말했어요. 며칠 전에 한강에서 큰 파티를 열었다더라. 배를 빌려서. 도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파티라니 무슨 파티? 노식이 설명했어요. 장인 팔순 잔치라고 하던데 한강 유람선 전체를 빌렸다는 거야. 도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람선을 통째로 빌렸다고요? 노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사장이 직접 봤다고 해. 반포 한강공원 근처에서. 도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에게는 900만 원이 없다고 하던 아들이 유람선 파티를 열었다니. 노식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것도 손님이 100명이 넘었다던데. 음식도 호텔에서 가져다가 차렸다고. 도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0명 규모의 파티라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노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형,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도영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사실일 거라고요. 민수의 차가운 태도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그날 저녁 도영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가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민수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그냥 바쁘게 지내요.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도영이 말했어요. 그런데 들으니까 장인어른 팔순 잔치를 했다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거요. 그냥 간단히 했어요. 도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간단히요? 한강에서 배 빌려서요? 민수는 더듬거렸어요. 그게
어떻게 알으셨어요? 도영이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 초대해서 간단히 한 거야? 민수가 변명했어요. 아버지, 그건 영희 아버지께서 고집하셔서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도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하고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도영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치료비는 없다고 한 거구나.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버지,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 파티는 영희 집에서 낸 거고요. 도영이 반문했어요. 그럼 너희는 돈 한 푼 안 냈다는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상당한 금액을 부담했기 때문이었어요. 도영이 쓰디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를 바보로 보지 마라.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도영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도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한강 유람선을 100명 규모로 빌리면 최소 1,000만 원은 들 거예요. 음식비까지 합치면 더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 돈이면 자신의 치료비를 충분히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치료비는 없다고 하면서 장인 파티에는 그런 돈을 썼다니.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어르신, 치료비 입금이 안 되어서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도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거든요. 간호사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번 주까지는 입금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퇴원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도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이미 포기 상태였어요. 점심때 시장에서 정미자 아주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정미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거 보세요. 사회면에 나왔어요. 신문을 펼쳐보니 한강 파티 관련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강 유람선 파티 상황이었어요. 기사 속에는 민수와 영희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이었어요. 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 속 아들의 환한 웃음이 자신의 가슴을 찔렀거든요. 정미자 아주머니가 안타까워했어요. 이런 파티를 하면서 아버지 병원비는 없다니. 말이 되나요? 도영은 신문을 접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에 김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치료 결정은 하셨나요? 도영이 힘없이 말했어요. 원장님, 치료를 포기하고 싶어요. 김 원장이 놀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잖아요. 도영이 말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겠어요? 김 원장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가족분들과 다시 상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상의했어요.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김 원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환자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녁 무렵 노식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죠. 노식이 말했습니다. 형, 파티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 도영이 무기력하게 대답했어요. 얼마든 상관없어. 노식이 억울해하며 말했어요.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을 썼다고 해. 도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3천만 원이요? 노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사장이 파티업체 사장한테 직접 들었다고 해. 3천만 원. 도영의 치료비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이었어요. 그 순간 도영의 마음속에 뭔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렸거든요. 도영이 중얼거렸어요. 3천만 원으로 파티를 하면서 아버지 900만 원은 없다고 했구나. 노식이 붕괴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도영은 이제 분노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허무할 뿐이었어요. 그날 밤 도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평생 쌓아온 부정도 이제 끝이었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많은 불빛 중에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했어요. 가족보다 시장 동료들이 더 따뜻했습니다. 혈육보다 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도영은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날 이후 도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수도 줄어들고 음식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어요. 간병인도 거절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죠. 김 원장이 걱정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치료를 포기하더라도 기본적인 관리는 받으셔야 해요. 도영은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원장님,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김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가 의지를 잃으면 어떤 치료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밤이 되면 도영의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기침도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배신감과 외로움이 병보다 더 그를 괴롭혔거든요. 새벽 3시경 도영은 또 심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막혀서 간호사 버튼을 눌렀어요.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산소 마스크 씌워드릴게요. 도영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말했어요. 이제 얼마나 더 버텨야 하나요? 간호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박노식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노식이 말했습니다. 형, 너무 자포자기하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도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 이미 끝난 일이야. 노식이 주저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형, 혹시 시장 자리 보상금 얘기 들어봤어? 도영이 관심 없는 듯 대답했습니다. 보상금이 뭐? 노식이 설명했어요. 우리 시장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는 거야. 곧 철거가 시작될 거라고 해. 도영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노식이 계속했어요. 형 좌판 자리가 제일 좋은 위치잖아. 보상금이 꽤 나올 것 같은데. 도영이 힘없이 말했어요. 보상금이 나와봤자 내가 받을 수 있겠어. 이미 죽을 날만 기다리는 몸인데. 노식이 답답해했습니다. 형,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하지만 도영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희망이라는 건 사치였거든요. 점심때 뜻밖의 영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섰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영희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도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어떤데? 3천만 원 파티할 상황은 되고 900만 원 치료비 낼 상황은 안 되고. 영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낸 돈이 아니라. 도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든 뭐든 상관없어. 이제 그만 가봐. 영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하게 일어서서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도영은 눈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도영은 혼자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비틀거렸고 숨도 가빠했어요. 복도 끝 창가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도영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자신도 저렇게 밤새 지켜봤었어요. 아내와 함께 아픈 아들을 돌보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가족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들은 파티나 하고 있었죠. 도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가? 저녁 무렵 시장에서 몇몇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정미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영감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다른 상인도 거들었어요. 그래요. 우리끼리라도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하지만 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도영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으로도 고마워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상인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생명인데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상인들이 돌아간 후 도영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적막한 병실에서 죽음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죽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의 배신 속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다니. 밤이 깊어갈수록 도영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열이 오르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재었습니다. 39도가 넘었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해열제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도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새벽 2시경 도영은 악몽을 꿨습니다. 민수가 돈 다발을 들고 웃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 옆에서 자신은 구걸하고 있었죠. 꿈에서 깨어난 도영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도영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치료받을 돈도 없고 가족의 사랑도 없는 상황에서요. 도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할까 생각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환자의 손주가 병문 안을 온 모양이었어요. 도영은 자신의 손주들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이와 지원이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픈 것도 모를 거예요. 평생 사랑을 주었던 손주들과도 이제 영영 이별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온 것이었어요. 혼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내지 않고 7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절망스러운 적은 없었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영의 몸은 더욱 쇠약해졌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체념이라는 게 이런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오후 박노식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흥분과 걱정이 섞인 표정이 떠 있었어요. 노식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형, 아무도 없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도영은 무관심하게 대답했어요. 뭔 얘기인데 그래? 노식이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노식이 말했습니다. 형, 재개발 보상금 얘기 정확히 알아봤어. 도영은 여전히 관심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뭐? 노식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형 자리가 최고 위치라고 해. 보상금이 엄청날 거래. 도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금은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노식이 계속했어요. 구청에서 나온 사람이 그러는데 형 자리는 모서리 땅까지 포함해서 평수가 제일 크다는 거야. 도영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온다는 거야?
노식이 숨을 크게 쉬고 말했어요. 최소 50억. 많으면 70억까지도 가능하다고 해. 도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50억이요? 노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자리가 상가 건물 들어설 핵심 위치래. 그래서 보상금이 그렇게 높은 거야. 도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거든요. 노식이 덧붙였어요. 형, 이거 완전히 인생 역전이야. 치료비는 물론이고 남은 인생 호화롭게 살 수 있어. 하지만 도영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앞섰어요. 도영이 말했습니다. 그런 돈이 생기면 민수가 가만히 있을까? 노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지. 분명히 달라붙을 거야. 도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난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무시당했는데 갑자기 거부가 된다면요? 노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형, 그런데 보상금 받으려면 서류 작업이 필요해. 혼자서 할 수 있겠어? 도영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몸이 이 상태로는 복잡한 절차를 밟기 어려웠어요. 노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민수한테 도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도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도영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이 얘기를 알면 어떻게 될까? 노식도 걱정스럽게 대답했어요. 글쎄, 갑자기 효자가 될 수도 있겠지. 도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효자가 되는 아들이라니.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노식 아저씨도 계시네요. 노식은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민수야. 나는 이만 갈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뭔 얘기하고 계셨어요? 노식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안부 물어본 거야.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노식이 급히 나간 후 민수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도영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죽어가고 있어.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도영이 민수를 똑똑히 바라봤어요. 민수야, 너 지금 여기 왜 왔어? 민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안부 확인하러 왔어요. 하지만 도영은 느꼈습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요. 민수가 주저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시장 재개발 얘기 들으셨어요? 도영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역시 그것 때문에 온 거였어요. 도영이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들어봤는데 뭐.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보상금 얘기도 아시겠네요. 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속마음이 뻔히 보였거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 보상금으로 치료비도 해결하고 앞으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도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치료비 얘기가 나오는구나.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도영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거지. 민수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아버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도영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왜 여기 왔는지를요. 민수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그런데 보상금 받는 절차가 복잡하다던데요. 도영이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서류 작업이며 은행 업무며. 도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온 거였어요. 도영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민수가 어리둥절해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죽어갈 때는 900만 원도 없다고 하더니 50억 보상금 소식 들으니까 갑자기 나타났지.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도영이 계속했습니다. 3천만 원짜리 파티는 할 수 있어도 아버지 목숨값 900만 원은 없었잖아.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도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효자 노릇하지 마. 민수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버지,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요. 지금 중요한 건 보상금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도영이 웃었습니다. 결국 돈 얘기로 돌아가는구나.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저희가 도와야죠. 도영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도와? 돈 관리하겠다는 거지.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속마음이 들켜버렸거든요. 그때 영희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영희가 밝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도영은 영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부부가 작정하고 온 거였어요. 영희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 보상금 소식 정말 잘 됐어요. 이제 걱정 없으시겠어요. 도영이 반문했습니다. 걱정이 없다고.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료비 문제도 해결되고 앞으로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도영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들은 정말 뻔뻔했어요. 도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누가 관리한다는 거야? 민수와 영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편하게 계시도록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영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와 영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떠 있었죠. 영희가 밝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왔어요. 도영은 냉담하게 바라봤습니다. 뭘 그렇게 들고 왔어? 민수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아버지, 보상금 관련 서류들이에요.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도영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벌써 준비까지 해왔다니. 영희가 의자를 끌어다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아버님, 저희가 밤새 알아봤는데요. 절차가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구청, 법무사 사무실, 은행까지 여러 군데 다녀야 해요. 도영이 무덤덤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민수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하시기엔 몸도 안 좋으시고 절차도 까다로워서요. 영희가 위임장을 들어보였어요. 그래서 위임장을 써주시면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리려고요. 도영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민수가 조급해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보상금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영희가 덧붙였어요. 늦으면 보상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큰일이잖아요. 하지만 도영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도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준다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이죠. 도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죽어갈 때는 안 도와주더니.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그때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도영이 반문했습니다. 뭐가 달라?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때는 저희도 형편이 어려웠고. 도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좋아졌나?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과거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지금 중요한 건 보상금이에요. 도영이 영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결국 돈 얘기네. 영희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을 위해서예요. 도영이 웃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때 민수가 갑자기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영은 놀랐습니다. 갑작스런 민수의 변화예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아프실 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영희도 따라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하지만 도영은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연기라는 걸 알았거든요. 민수가 계속 울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제대로 모시고 싶고요. 영희가 거들었어요. 아버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정성껏 모실게요. 도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마음이 아파요. 영희가 덧붙였어요. 가족이 함께 있어야죠. 특히 아버님이 아프실 때는요. 도영은 이들의 연기를 지켜봤습니다. 정말 뻔뻔했어요. 민수가 위임장을 다시 내밀었어요. 아버지, 이것만 써주세요. 모든 걸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도영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걸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민수가 설명했어요. 보상금 업무를 저희가 대신 처리할 수 있어요. 도영이 더 자세히 물었어요. 돈도 너희가 받는다는 거지.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임시로 저희 통장에 들어오지만 바로 아버지께 드릴게요. 도영이 웃었습니다. 임시로. 영희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명의로 새 통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카드도 드리고요. 하지만 도영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 번 속았는데 또 속을 수는 없었거든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를 믿어주세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도영이 반문했습니다. 믿어달라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잘못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도영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 돈이 생겼다고 달라진 거지.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영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님, 이것도 필요해요. 도영이 물었습니다. 이건 뭐야? 영희가 설명했어요. 재산관리 동의서예요. 아버님이 편하게 계시도록 저희가 관리해드린다는 내용이에요. 도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재산관리 동의서라니. 민수가 급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만이요. 나중에 완쾌되시면 다시 되돌려 드릴게요. 도영이 냉소했습니다. 완쾌되면. 영희가 밝게 말했어요. 네, 보상금으로 최고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금세 좋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도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의도를요. 도영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구나. 민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도영이 계속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돈이 다 너희 것이 되니까 좋겠지. 영희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버님,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하지만 도영은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게 뭔지를요. 민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야죠.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도영이 비웃었습니다. 모시고 싶어? 영희가 거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아버님. 저희 집이 넓으니까 편하게 계실 수 있어요. 도영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민수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사실, 예전부터 그랬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도영이 웃었습니다. 용기가 안 났다고. 영희가 덧붙였어요.
아버님이 독립적이시니까 괜히 부담드릴까 봐서요. 도영은 이들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가. 민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아버지. 도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영희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버님, 서류는 어떻게 하세요? 도영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요. 도영이 화를 냈습니다. 혼자 하는 게 나아. 너희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민수와 영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챙겨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들이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도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걸요. 그날 저녁 민수와 영희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수연이와 지원이까지 데려왔어요. 손주들을 앞세운 마지막 카드였죠. 수연이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도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들은 죄가 없었거든요. 지원이도 조용히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아프시다면서요. 도영은 손주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이들까지 끌어들이다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하지만 도영은 알았습니다. 손주들을 이용하려는 속셈이라는 걸요. 영희가 수연이에게 말했어요. 수연아, 할아버지께 말씀드려. 수연이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아요. 도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어른들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거든요. 지원이도 따라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돌봐드릴게요. 민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모시고 싶어 해요. 하지만 도영은 화가 났습니다. 순진한 손주들을 이렇게 이용하다니. 도영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지원아. 너희는 밖에서 기다려. 수연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왜요? 도영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빠랑 얘기할 게 있어. 아이들이 나간 후 도영은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이들까지 이용하는 거야.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냥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도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정말 아이들이 먼저 말했어요. 도영이 냉소했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지. 민수가 다시 위임장을 꺼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서명해 주세요. 도영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쓰면 너희가 내 돈 다 가져가는 거지. 민수가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영이 웃었습니다. 관리. 영희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아버님, 왜 저희를 안 믿으세요? 도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배신당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버지,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도영이 반문했습니다. 뭐가 달라? 민수가 대답했어요. 지금은 돈이 있잖아요.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실수했거든요. 도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구나.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도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가난할 땐 죽으라고 했잖아. 영희가 변명했어요. 아버님, 그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도영이 화를 냈습니다. 3천만 원 파티할 돈은 있었으면서 민수와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영이 계속했습니다. 내 치료비 900만 원은 없다고 하면서 장인 파티에는 3천만 원을 썼지.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그건. 도영이 소리쳤습니다. 변명하지 마. 그 소리에 복도에 있던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병실을 들여다봤어요. 도영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창피하게 구는 거야. 민수가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도영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체면을 차리네. 영희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과거 일은 잊어주시면 안 되나요? 도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잊을 수 없어. 민수가 화를 냈어요. 아버지,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도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 민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도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영희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도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민수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도영이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내 목숨을 버린 건 너희다. 그 말에 민수와 영희는 얼어붙었어요. 도영이 계속했습니다. 내가 죽어가는데도 외면했잖아. 민수가 변명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힘들었어요. 도영이 냉소했습니다. 힘들어서 파티는 했고,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도영은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줄 건 없다. 민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아버지, 도영이 계속했습니다. 보상금도 재산도 아무것도 줄 생각 없어. 영희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버님,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세요? 도영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민수가 급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혼자서는 못해요. 도영이 웃었습니다. 혼자 하는 게 나아. 너희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영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가족인데 이럴 수 있나요? 도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도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내가 죽을 뻔할 때 도와주는 거야. 영희가 변명했어요. 저희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도영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도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남남이야.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도영이 등을 돌렸습니다. 나가라고 했잖아. 민수와 영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며 말했어요.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도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너희가 해. 그들이 나간 후 병실은 적막했습니다. 도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평생 쌓아온 부정도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날 밤 도영은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속박에서 드디어 자유로워진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박노식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일을 들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노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어제 민수랑 큰일 났다면서? 도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큰일이 아니야.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지. 노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도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한 건 걔들이야.
내가 죽어갈 때는 외면하더니 돈 생기니까 달라붙고. 노식이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젊은 것들 정말 모르겠어. 도영이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해야지 뭐. 노식이 물었어요. 보상금은 어떻게 할 거야? 도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혼자서 모든 절차를 밟기는 어려웠거든요. 도영이 말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가볼까 해. 노식이 걱정했습니다. 몸이 그 상태로. 도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해야지. 민수한테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그날 오후 도영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셨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죠. 법무사 사무실은 시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정우 법무사는 나이가 지긋한 원로였어요. 이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재개발 보상금 신청이시군요.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혼자 하려고 합니다. 이 법무사가 의외라는 듯 말했어요. 가족분들 도움 없이요? 도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할 거예요. 이 법무사는 서류를 살펴보며 설명했습니다. 절차가 좀 복잡해요. 시간도 꽤 걸리고요. 도영이 물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이 법무사가 답했습니다. 한 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영은 안도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이 법무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런데 보상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영이 말했습니다. 그건 아직 생각해보고 있어요. 이 법무사가 조언했어요.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가족이 없어요. 이 법무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류 작업을 마치고 나서 도영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좌판이었어요. 좌판은 그대로 있었지만 장사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대신 정리해뒀더군요. 정미자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영감님 나오시면 어떡해요.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도영이 말했어요. 좀 답답해서 나왔어요. 정미자 아주머니가 걱정했습니다. 민수는 요즘 안 와요? 도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안 올 거예요. 정미자 아주머니가 놀랐습니다. 왜요? 도영이 간단히 설명했어요. 서로 길이 달라서. 정미자 아주머니는 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녁 무렵 도영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있었더니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병실에 뜻밖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영희가 혼자 와 있었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도영은 대답하지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영희가 계속했어요. 아버님, 어제 일은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도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하러 왔어? 영희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아버님과 대화하고 싶어서요. 도영이 반문했습니다. 대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족끼리 이렇게 지내면 안 되잖아요. 도영이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야. 영희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도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없어.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도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살아.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도 후회하고 있어요. 도영이 반문했습니다. 뭘 후회해? 영희가 대답했어요. 아버님 아프실 때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요. 도영이 냉소했습니다.
지금도 못 도와주잖아. 영희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도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돈 생기니까 후회하는 거지.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도영이 계속했습니다. 내가 가난할 땐 관심도 없었잖아. 영희가 변명했어요. 저희도 형편이. 도영이 소리쳤습니다. 형편 타령 그만해. 영희는 움찔했습니다. 도영의 화가 무서웠거든요. 도영이 진정하고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 영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민수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도영이 대답했습니다. 후회해야지. 영희가 계속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도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이미 끝났어. 영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해 주세요. 하지만 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나간 후 도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밤이 되자 도영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뭘 할지 말이에요. 치료비는 당연히 쓸 거였어요. 남은 돈으로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도영은 시장 상인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어도 좋은 일에 쓸 수는 있었거든요. 도영은 그렇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잠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평안했어요. 한 달 후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60억 원이라는 상상도 못했던 거액이었어요. 도영은 통장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죠. 이정우 법무사가 축하한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큰 돈이네요. 관리 잘하셔야겠어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계획을 세워뒀죠. 그날 오후 도영은 시장 상인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도영 형님, 보상금 나왔다면서요? 축하합니다. 도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김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몸은 어떠세요? 치료는 잘 받고 계시고요? 도영이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왔어요. 김 회장이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영이 천천히 말했어요. 보상금 전액을 시장 상인 복지기금으로 기부하려고 합니다. 김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전액을요?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60억 원 전부요. 김 회장이 황당해했어요. 형님, 정신이 온전하세요? 그 큰 돈을 다 기부한다고요? 도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정신 똑똑해요. 김 회장이 말렸어요. 형님, 치료비도 필요하고 앞으로 생활비도 있어야 하는데. 도영이 설명했어요. 치료비는 따로 남겨둘 거예요. 나머지는 다 기부하고요. 김 회장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나요? 도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은 이미 없어요. 김 회장은 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도영이 계속 말했어요. 이 돈으로 시장 상인들을 위한 복지기금을 만드세요. 아픈 상인들 치료비도 지원하고 어려운 상인들 생활비도 도와주고요.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님, 도영이 말했어요. 평생 이 시장에서 살았으니까 이 시장을 위해 쓰는 게 맞아요. 김 회장이 감동해서 말했어요.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상인들이 알면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도영이 손살에 쳤어요.
감사할 것 없어요. 그동안 받은 정만 돌려드리는 거예요. 기부 절차를 마친 후 도영은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박노식에게 말했습니다. 노식아, 나 고향으로 내려갈 거야. 노식이 놀라며 말했어요. 갑자기 왜? 치료는 어떻게 하고? 도영이 설명했어요. 고향 바닷가 작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거야. 거긴 공기도 좋고 조용하거든. 노식이 걱정했어요. 혼자서 괜찮겠어?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가 편해. 이제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살고 싶어? 노식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래도 평생 산 곳인데. 도영이 말했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야. 새로 시작하고 싶어. 일주일 후 도영은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건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약품이 전부였죠.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전송해줬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미자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가끔 소식이라도 전해주세요. 도영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럴게요. 여러분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박노식이 마지막으로 악수했어요. 형, 몸 건강히 지내. 보고 싶으면 찾아갈게. 도영이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 노식아. 평생 좋은 친구였어. 기차에 오르며 도영은 서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70년 살았던 곳이었지만 이젠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고향 바닷가 작은 마을에 도착한 도영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월세는 치료비에서 조금씩 내면 되었어요. 첫날 밤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줬어요. 도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다음 날부터 도영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천천히 걸었죠. 동네 작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도 받았습니다. 서울 큰 병원만큼 시설은 좋지 않았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이 친절했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상금을 다 기부했다면서요? 도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가족도 안 알려주고. 도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어디 있어? 민수가 억울해했어요. 아버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도영이 반문했습니다. 뭐가 심해? 민수가 계속 항의했어요. 그 돈이면 온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도영이 냉소했습니다. 내가 죽어갈 때는 관심 없더니 지금 와서 가족 타령이야.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도영은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자유였어요. 저녁 무렵 바닷가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평화로운 광경이었어요. 도영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돈은 남지 않아도 마음의 자유는 지켰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도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후회 없이 살기로 했어요. 가족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도영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거든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바닷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왔습니다. 도영은 그 바람을 맞으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어요. 남은 생이 얼마나 되든 자유롭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